안녕하세요.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이라는 게 정말 빠른 것 같아요. 그간 손에 아무것도 쥔 것이 없어서 무엇이라도 쥐면 놓지 않으려고 버둥거리면서 살아왔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기에 그들과 비교를 할 수는 없었지만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노라 말을 할 수 있는 정도랄까요? 이런 말이 여전히 좀 부끄럽긴 하지만 저는 다수 성과를 한 사람이죠. 그 말을 풀어보면 어릴 때는 고생을 엄청나게 했다는 말이고요. 저의 시작은 가난 불행, 남다른 가족사. 이런 드라마틱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출발은 평범했어요. 아버지는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학습지 관련 업체의 지역 대표셨고, 어머니는 저와 어린 동생을 키우는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모자랄 것도 넘칠 것도 없는 여유와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자라났어요. 오늘보다 더 맛있는 걸 해주겠다는 작은 약속으로도 작은 몸에 행복이 가득 찼던 철없고 순수한 아이였던 저에게 불행이 시작된 것은 아버지가 췌장암에 걸리면서부터였습니다. 그때는 그게 어떤 병인지도 몰랐기에 그저 병원이라는 낯선 곳과 아버지의 모습이 달라졌다는 것에 겁을 집어먹었었어요. 무엇보다 어머니의 표정이 날이 갈수록 좋아지지 않고 더 이상 저와 동생에게 관심이 없어지는 것을 어린아이의 감각으로 알게 되었죠. 붉게 짓무른 눈가 헝클어진 머리카락 퉁퉁, 부은 눈덩이, 입술에 떠오른 반쪽짜리, 웃음 병든 아버지처럼 매일 말라만 가는 어머니를 보면서 저는 두려움을 생애 처음으로 느끼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아버지는 투병 3년 만에 결국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죽음에 대한 감각 자체가 없었기에 어머니의 눈물에 전염되어 뭣도 모르고 서럽게 입을 벌려 울었던 게 바로 저였어요. 그런데 실제로 저는 이제 더 이상은 엄마가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되겠다 하는 철없고 못된 생각을 했습니다. 핑계랄까 제가 말이라는 걸 이해하고 전달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시작된 투병이었으니 아버지에 관한 추억은 거의 없었거든요.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는 늘 짜증을 내고 늘 한숨을 쉬는 사람이었고 텅 빈 것 같은 공허한 눈동자로 먼 곳만 바라보는 사람이었으니까 말입니다. 물론 지금은 이해하고 있어요. 답답한 병실에서 끝을 모르는 고독한 싸움을 했어야겠죠. 하지만 어린 저는 이해하지 못했기에 아버지의 죽음을 불행의 끝이라고 받아들였어요. 물론 이전처럼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투병 생활을 하면서 모은 돈의 전부를 써버린 것은 그 시작이었어요. 마치 아버지가 죽길 기다렸다는 듯이 친척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빌려간 돈에 관한 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알지도 못한 빚, 아무런 증거도 출처도 없는 돈을 달라면서 언성을 높이더군요. 착한 어머니는 그들의 말만 믿고 보험금의 일부를 나눠줬습니다. 제가 성인이 된 뒤에 그 이유를 물은 적이 있었는데 어머니는 그렇게 하면 언젠가는 내게 다 돌아오는 거야 하고 대답해 주셨어요. 본인도 알고 계셨던 거였죠. 그들이 모두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요. 그럼에도 오죽하면 그렇게까지 했을까 하는 생각에 돈을 주신 거였습니다. 사실 어머니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자라면서 그런 어머니를 미워했을 정도로 어머님 바보 같은 분이었죠. 당장 내일 먹을 쌀이 없어도 그걸 모두 기꺼이 내어주는 그런 사람. 당연히 저는 그걸 이해하지 못했고 끔찍해 하기까지 했어요.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초등학교 4학년 그쯤부터 저는 인간에 대한 환멸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뭘 알겠냐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실제로 저는 그랬어요. 참, 어쩔 수 없었죠. 제대로 살기 위해서라도 가족 중 한 명은 독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말이에요. 저는 친척들에게 바퀴벌레 거머리 기생충이라는 별명까지 붙여서 저주했습니다.
그것들은 끊임없이 호소했고 요구했고 떼를 썼고 어머니는 고민을 하긴 했지만 결국 내어주었으니까요. 저는 중학생이 되어 본격적으로 삐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긋지긋한 가난에 그것만큼 지긋지긋한 어머니가 죽도록 미웠어요. 그 잘못된 마음 때문일까? 저에게는 다시 끔찍한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얼마 가지 않아 기존에 살던 집까지 팔아서 집을 여기저기 옮겨 다녔는데 다섯 번째, 여섯 번째쯤에 이사 간 곳에서 늦은 새벽에 불이 났어요. 그 집은 불법으로 개조한 빌라였고 얇은 합판으로 방을 쪼개놓은 곳이었습니다. 옆집에서 조금만 이야기를 크게 해도 다 들릴 정도였죠. 불이 시작된 곳은 2층이었고 저희는 3층이었는데 불이 허술한 외벽을 타고 빠르게 타고 번진 거였어요. 집 내부는 당연히 마른 장작처럼 타들어갔고 종이의 집처럼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고로 벽 근처에서 자고 있던 여동생이 크게 다쳤고 어머니와 제가 정신을 잃은 여동생을 끌어내 탈출하긴 했지만 이번 3일 만에 아버지의 곁으로 가고 말았어요. 사실상 죽음은 예고된 것이었습니다. 끔찍한 화마가 닿은 여동생의 피부는 녹아내린 옷과 달라붙어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으니까요. 더구나 그 사고로 저희 어머니 역시도 오른손에 큰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불에 달군 듯 뜨거운 문고리를 잡았기에 중지와 검지의 살이 들러붙게 되었거든요. 이미 일그러진 흉이 생긴 건 어쩔 수 없었지만 수술로 고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수술을 받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우셨습니다. 자신의 딸을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으로 평생을 불편하게 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그날 이후로 남겨진 우리는 차라리 그때 다 같이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루하루를 끔찍하게 보냈죠. 저 역시 동생을 잃은 슬픔은 컸기에 하루에도 몇 번씩 발작을 하며 깨어났고 사고 난 그때로 돌아가 동생과 자리를 바꾸는 상상을 하며 몇 번씩 시간을 되돌렸어요. 하지만 그 어느 것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죽어가는 눈을 한 어머니를 보며 저라도 정신을 차렸어야 애써요. 그래서 하루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매달렸습니다. 엄마,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돼. 우리 이렇게 살면 죽어. 미안하다. 내가 너무 미안해. 엄마가, 나도 이제 정신 차릴게. 공부할게. 제대로 살아보자. 어쩌면 좋니? 내 동생? 어쩌면 좋아. 얼마나 아팠을까? 나 때문에 내가 집만 안 팔았어도, 내가 그 집으로 이사만 가지 않았어도 엄마 정신 차려 언제까지 후회할 건데, 저는 어머니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어요. 그리고는 이어 말했죠. 나까지 죽어야 속이 후련할 것 같아. 그때도 후회할 거야.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도 이렇게 살았어. 동생까지 죽었는데 계속 그냥 숨만 쉬면서 살 거냐고. 나 안 보여. 나는 왜 그런 말을 해?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후회하기 싫으면 살아 제대로 살아. 독하게 마음 먹고 살라고. 이기적으로 살아. 나도 그렇게 살 테니까. 엄마도 제발. 제발. 그전부터 사고, 보상금과 동생의 보험금을 노리고 하나둘 저희 집에 방문하는 벌레 같은 인간들을 보면서 저는 이를 갈았습니다. 어머니 역시 제 말에 자극을 받았는지 더는 친척들에게 돈을 나눠주지 않았어요. 다만 본성이 착한 사람이라 딱 자르지 못해서 돈이 없다. 빚이 너무 많다 이런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했습니다. 딱히 거짓말도 아니지만 마음 여린 어머니는 서운하다는 그 벌레들의 말에도 상처를 많이 받으셨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저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걸 보니 저 역시도 마음을 강하게 먹었죠. 가난을 끝내려면 공부밖에는 답이 없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제가 먹고 자란 시간 외에는 1분도 허투루 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헌책 가방에 다 떨어진 낡은 운동화를 신어도 공부만 하냐면서
빈정거리는 애들의 놀림에도 저는 묵묵하게 책만 읽었어요. 담임 선생님은 그런 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려고 교사들이 쓰는 문제집을 매달 주셨습니다. 근데 그건 교사용으로 만들어졌기에 문제 바로 밑에 해석이 각각 달려있고 답이 적혀 있었지만 저는 그걸 공책으로 가리면서 문제를 풀었네요. 어머니는 그렇게 공부에 매달리는 저를 위해서 이전보다 더 많은 일을 하시기 시작했죠. 새벽에 나가서 건물 청소를 세 군데 하셨고, 바로 뒤에 공장에 나가셨어요. 집에서도 인형 누나를 붙이거나 마늘 까기 같은 부업을 따로 하셨습니다. 불편한 오른손을 대신에 왼손을 쓰다 보니 처음에는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반년 정도가 되자 완전히 익숙해지셨을 정도로 일을 많이 하셨어요. 전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제가 무너지면 어머니는 계속 저렇게 힘들게 살아야 한다는 공포와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타고난 머리도 없고 이해하는 속도도 남들보다는 느렸기에 저는 2배, 아니 3배, 그 이상을 해야 겨우 상위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잠을 거의 자지 못하는 저를 어머니는 늘 걱정하셨어요. 차태해, 너 이러다가 정말 큰 병, 나 잠을 좀 자면서 해야지. 하루라도, 괜찮아요? 아이 엄마도 잠을 못 자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리고 난 나이라도 어리지. 엄마는 중간중간. 그래도 좀 쉬면서 하는데 너는 아니잖아. 우리는 쉬는 시간도 있고, 밥 먹는 시간에도 밥만 먹지. 넌 걸어가면서도 공부하고 밥 먹을 때도 공부하니까 하루라도 잠자고 푹 쉬고 해야 공부도 더 잘 되는 거야. 엄마. 아들 머리 그렇게 좋지가 않아. 내가 할 수 있는 건 남들보다 더 노력하는 거고, 그리고 엄마 잠은 죽어서 자면 돼 독종 저는 죽을 것 같다는 그 느낌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 성적으로 증명이 되었어요. 수시를 통해서 결국 대학에 합격하게 되었고, 저는 그와 동시에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부터 고3까지 유일하게 아무 생각도 없이 잠을 청한 건 수능을 치른 그날 밤이 전부였어요. 딱 하루를 쉬고 바로 일을 시작했죠. 수능 이후에는 당장 돈을 벌 수 있는 일용직부터 시작했고,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는 과외를 했어요. 생각보다 제가 누군가를 가르치는 재능이 있다는 걸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저는 타고난 머리가 아니라 100%의 노력이 바탕이 되었기에 학생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을 정확히 짚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런 경험은 성적 향상으로 이어졌고 소문은 금방 퍼져서 몸값도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학과 공부와 과외 준비까지 하면서 고등학교 때보다 더 피곤한 날의 연속이었지만 돈이라는 게 모이고 쌓이니 희망이라는 게 생겨났어요. 그리고 저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왔으니 졸업 전에 인턴을 거치고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었던 초반의 방향과는 달라졌어요. 제게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제대로 사업을 해보기로 결심했어요. 컴퓨터 관련 업종으로 저희는 사업 방향을 잡았고 전기전자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친구들과 대학교 내에서 지원을 받아서 시작했습니다. 딱 3년 만에 완전히 자리를 잡았고 저와 친구 하나는 졸업 후에도 함께 계속 일을 이어갔어요. 4년째에 접어들고 안정기가 찾아왔을 때 비로소 저희는 함께 술잔을 기울일 수 있었습니다. 독하다 독해. 너랑 술을 먹는 게 이렇게 힘이 들 일이냐? 여자친구랑 헤어졌다고 해도 술을 안 마셔주는 건 너뿐이야. 그래? 아니, 내가 그랬나? 야, 너 여자친구도 안 사귀어 봤지? 진짜 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좀 적당히 쉬면서 사라 일도 하고 너 과외도 아직까지 하고 있지. 돈이 대체 얼마나 더 필요하게? 이렇게까지 하는 거냐? 야, 혹시 너 빚 있어? 돈 많이 필요하지? 빚은 뭐 마음의 빚 정도일지도 모르겠네.
진짜 너란 인간은 진짜 피곤해. 너 그거 알지? 사장으로 최악인 거 그러냐? 아이, 그래도 봐주라. 돈은 많이 주잖아. 그리고 나 술 이게 처음 마신 거야. 와, 씨 미친. 야, 이걸 영광이라고 해야 하냐? 아니면 더 놀라야 되는 거냐? 내가 이제까지 본 인간들 중에 제일 독하고 씨 뭐, 아주 조금 멋진 애 25살 그때가 제가 술을 처음 마셨을 때였습니다. 제가 뒤늦게 군대를 다녀오는 동안 친구가 대신 사업을 도맡았고 제가 돌아와서는 본격적으로 확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좀 더 시간이 흘러 더 이상은 저희 둘이 사업을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커지자 직원을 뽑기 시작했죠. 저 역시도 그때부터는 다른 부가적인 일을 그만두고 오로지 사업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때는 돌이켜보면 친구나 새로 뽑은 직원들이나 정말 다들 고생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열심히 한 만큼 성과도 있었고 생애 처음으로 여유라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참고 제가 없어도 충분히 잘 돌아갈 정도로 업무 분담이 잘 되어 있었고 체계가 잡혀 제법 큰 회사 같은 느낌이 났어요. 더구나 일이 힘든 만큼 복지 혜택을 줘서 퇴사율도 굉장히 낮았죠. 오만하게 느끼실지도 몰라도 이제 됐다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 뒤에 가장 먼저 한 일은 어머니에게 일을 그만두도록 한 거였습니다. 진짜 몇 년 전부터 계속 말해도 왜 그렇게 고집을 피워 사지? 멀쩡하고 괜찮게 잘 사는데 왜 돈 좀 있다고? 요새는 그리고 네 돈이지 내 돈은 아니잖아. 난 아직 덜 모았어. 또 엄마 돈 은근히 많은 거 내가 다 알거든. 알부자잖아. 내가 돈이 있다니 없어. 빚만 천은망은이고 여기저기 빌린 돈이 얼마야? 내 돈 엄마가 다 관리하는데 없다고 하는 거야. 자린고비네. 그러지 말고 이제 우리 건물 하나만 삽시다. 이사 가서 엄마가 그거 관리하고 그러자. 그러면 일도 하고 건물도 사고 이미 집이 있는데 무슨 또 건물을 사? 엄마. 아이. 이건 너무 작고 오래된 집이잖아. 내가 벌어서 내가 산 집이야. 여기가 좋고 그리고 괜히 샀다가 땅값 떨어지면 어쩌려고 절대로 안 떨어져 오르면 올랐지. 아이, 그리고 팔 것도 아닌데 떨어지는 거 신경 쓰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건물 청소 그만해. 월세나 받으면서 노후 편하게 보내고 합시다. 아이, 우리 그래도 됐어. 나 그럼 그 건물 사면 거기 청소라도 할게 월급으로 줘. 도대체 왜 그래? 이제 손도 얼른 수술하고 여행도 다니고 하자. 이제 큰 걱정 안 해도 될 정도로 벌었어. 앞으로는 안정적이고 넌 너고 난 나니까 난 이렇게 살란다. 이 집에서 엄마 진짜 이기적인 거 알지? 나 계속 마음 안 좋게 하면 좋아. 내가 명색이 대표인데 집을 사주는 것도 싫다. 내가 벌어서 산다. 용돈을 줘도 안 쓰고 건물 청소도 아직도 하고 있는 게 말이 돼. 아들 난 그런 게 아니고. 그럼 일만이라도 그만둬. 그리고 수술하고 건물 사면 그 건물만 청소하든가. 대신 다른 건 절대로 하지 마. 그냥 딱 거기까지 온전히 취미로만 하라고 좋아. 그럼 우리 아들도 뭘 걸어야지 내가 부탁 들어주는 거니까 정말 아이. 정말 수술한다고 그래. 너 결혼할 여자 데리고 오면 그때 엄마 데려와. 그럼 그때는 건물 청소도 그만둘 거고 수술도 할 테니까. 그럼 이사는 요즘 아파트도 정말 잘 지어졌더라고. 그리고 주택도 그렇고 내가 왜 이사를 가 내가 벌어서 처음 산 집이 여기다 여긴 안 돼. 알았어. 알았다고요. 나중에 딴소리 하기 없게 속이 상하긴 했어요. 어머니가 살고 있던 집은 제가 이를 악물고 공부하고 어머니는 악착같이 일할 때 살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햇빛은 잘 들긴 하지만 14평 될까 하는 좁은 공간에 화장실도 밖에 있는 오래된 낡은 주택이었죠. 무엇보다 숨이 헉헉 막힐 정도로 높은 오르막의 끝에 있는 집이라 겨울에는 오르내리는 것도 위험천만한 곳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사를 제일 먼저 하려고 했지만 어머니는 끝까지 그곳에 있길 원하셨습니다. 성공했고 여유도 생겼지만 어머니를 편하게 모시는 것은 제 힘으로는 불가능한 건가 하고 반은 포기했었어요. 아무래도 조건 자체가 결혼이었기에 자신이 없었죠. 그런데 그로부터 딱 1년 뒤에 만난 사람과 결혼을 약속했어요. 그 사람은 세상에 이렇게 착한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순수한 여자였습니다. 저와는 정반대였지만 어머니와는 너무나 닮은 그 사람을 지켜주고 싶었어요. 어린 시절에는 어머니의 그런 점이 너무 싫었는데 신기한 일이었죠. 어쩌면 어머니의 성격이 싫었던 게 아니라 상처를 받는 어머니를 지켜주지 못하는 제 자신이 싫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 사람에게 끌렸던 것 같습니다. 동업을 시작한 친구의 제안으로 봉사활동을 나가게 된 곳에서 만난 그 사람은 누구에게나 친절했고 다정했어요. 어쩔 때는 너무 답답할 정도로 순진해서 마치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를 보는 것 같이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자꾸만 눈길이 가고 관심이 갔고 결국 우린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딱 5달 만에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죠. 성급한 결론이라고 주위에서 걱정을 많이 했지만 저희 어머니만큼은 그 누구보다 저희 둘의 결혼을 반겨주셨어요. 그 사람도 유독 저희 어머니를 잘 따랐고 고부 갈등 같은 일은 남의 일쯤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내가 물어보더군요. 근데 어머님 집, 왜 계속 거기서 사셔? 뭐 다른 집 없어? 어머니랑 나는 재산에 관해서는 정확한 편이라서 정말 집이나 건물 같은 것도 뭐 그렇지 어머니가 애초에 내 도움받는 걸 좋아하지 않으시기도 하고 어머님 대단하시다. 확실히 나도 그 편이 좋을 것 같긴 해. 그래? 아니, 난 자기가 뭐라고 할 줄 알았는데 좀 그렇지 않나 왜 나도 나중에 나이 들면 그럴 거야. 자식 도움 안 받아야지. 특히나 내가 움직일 수 있을 때 벌어서 내 앞가림 할 거고. 아, 근데 나 솔직히 지금도 어디로든 좋은 곳에 모시고 싶은데 그건 아니지. 그건 어머니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건데. 그런가? 내가 너무 한쪽으로만 생각한 걸까? 근데 엄마가 이제 연세도 있으시니까 솔직히 집은 옮기는 게 좋지 싶어. 으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네. 그 집 추억이 많다며 몸이 불편하긴 해도 운동도 되고 어머님은 그 집이 가장 행복했던 기억이 많은 곳일 텐데 그걸 바꿔 아무리 좋은 아파트에 살아봐. 느낌이 아예 다르지. 가치관이나 성격 말하는 방식까지도 아내는 놀라울 정도로 어머니와 생각이 닮아 있더군요. 그래서 어머니에 관련된 많은 부분을 아내와 상의할 수 있었습니다. 더구나 어머니의 손을 수술하는 것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진해 주었고요. 수술 후에 짧게 입원을 했다가 얼마간의 통원치료 물리치료를 하게 되면서 어머니는 저희 집에서 얼마간 지내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물론 환영했고요. 짧은 시간이긴 했지만 저에게는 세 식구가 함께 사는 게 꿈과 같았고 이렇게 평생을 함께 살면 좋겠다는 작은 꿈도 꾸었죠. 하지만 이 평화로움 속에서 조금씩 균열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행여 보이더라도 무시할 정도로 작은 균열이었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한동안 잘 지낼 것 같은 어머니가 돌연집으로 돌아가시겠다고 고집을 피우셨어요. 물리치료 잘 받아야지 움직이기가 편안하다니까. 아이 그냥 내버려 두면 굳어. 이제 니들 신혼인데. 뭐하러 계속 눈치 없게 여길 있어 있기를. 에우 제발 말도 안 되는 걸로 핑계 삼지 말고 그냥 있어요. 신혼이랑 엄마 치료랑 무슨 큰 관계가 있어 집에 가면 또 일하고 청소하고 그러려고 그러는 거지. 쉴 수 있을 때 쉬라니까 참 집도 오래 비워두면 못 써. 난 갈란다. 정말 답답해서 죽겠네. 아, 왜요? 아들이랑 사는 게 불편해. 또 봐라. 말 좀 예쁘게 하라니까. 솔직히 엄마 고집 부리는 거 보면
말이 예쁘게 나가질 않아. 나 불효자 되는 게 그렇게 좋아. 나도 효도 좀 해보자. 저는 답답해서 거실을 한 바퀴 돌면서 아내에게 도움을 요청했죠. 아이, 자기야, 자기도 좀 뭐라고 좀 해봐. 저 사람이 그렇게까지 하는데 그냥 있으세요? 혹시 제가 불편하세요? 아유, 아니, 내가 그냥 가고 싶어서 그런 거지. 그냥 내 집이다. 생각하고 편하게 있으시면 되는 건데 어려우세요. 이대로 어머님 보내고 나면 저 사람 혼자서 속 끓이고 그럴 텐데, 아유, 난 그냥 그럼 있으시는 거죠. 있는 걸로 할게요. 그렇게 어머니가 고집을 꺾으시는 것 같았는데, 그 뒤로는 저와 함께 먹는 식사를 거르기까지 하셨어요. 늘 아침에는 저를 배웅해주고, 저녁에는 잘 들어왔냐며 마중을 나오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방 밖을 나오지 않으려고 하셨습니다. 이 일을 아내에게 상의를 했더니 친구들도 못 만나고 너무 갑갑하시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다고 하더군요. 진짜 내 욕심인 건가 하는 생각에 저는 결국 어머니를 원래 있던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신 틈틈이 아내와 함께 집으로 자주 방문했고 병원도 함께 다녔어요. 오고 가는 길이 차로는 올라갈 수 없는 가파른 언덕이라 힘들었을 법도 한데 아내는 한 번도 싫은 내색 없이 어머니를 만나러 가는 길이면 어디든 따라와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사고가 났지요.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2월 중순쯤이었나 집에서 내려가는 언덕에서 아내가 미끄러지면서 팔을 크게 다치게 되었어요. 다행인지 머리나 다른 외상은 없어서 깁스를 한 상태로 지내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게 본인 탓이라고 생각했는지 반찬이며 이것저것 만들어 주셨고 집에서 청소도 대신 해 주셨네요. 물론 아내는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이 부담스럽고 불편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난 정말 괜찮았는데 자꾸 본인 탓을 하시니까 나 너무 불편해. 어머니 고지 말잖아. 에이, 말 듣지도 않으실 거야. 그냥 받아둬. 길이 이렇게 미끄러운데 혹여나 잘못되시면 어쩔 건데. 그야. 난 젊으니까. 이 정도에서 끝났지 나이 든 분들은 머리 다친다고 그러니까 자기 선에서 오지 못하게 딱 못을 박으란 말이야. 내가 생각이 짧았네. 맞아. 내가 다시 이야기해 볼게. 뭐 설마 직접 가려고 그렇지. 최근에 자주 못 가긴 했으니까. 나중에 나 깁스 풀면 같이 가야지. 혼자 멀뚱히 가면 마음이 편하시겠어. 나 얼른 나와서 같이 가는 게 훨씬 나아. 그니까 전화로만 짧게 말해. 확실히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제가 얼마나 단순한 놈인지 알 수 있었어요. 하나만 알고 그 이상은 모르는 바보였습니다. 반면에 아내는 어머니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사람처럼 섬세했기에 저는 대부분 아내의 의견을 따랐어요. 그런데 저는 얼마 가지 않아서 자잘하게 나 있던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퇴근 후에 친구와 술을 한잔한 늦은 밤 경비 아저씨가 저를 보더니 문을 열어서 다짜고짜 어머님은 어떠십니까? 하고 물어보더군요. 셋다 대체 그게 무슨 말인지 저희 어머니요. 어머니가 맞아요. 네. 아, 기억하죠. 하루 종일 여기 아파트 입구 앞에 앉아 계셨는데, 몇 시간 전에 구급차가 와서 실려가셨잖아요. 연락 못 받으셨어요? 어머니가요? 아니, 왜요? 아이 사골 끓여오셨다면서 며느님 먹이신다고요? 아, 근데 너무 오래 밖에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들어오라고 했지. 아니, 근데 갑자기 온도 차이가 난 건지, 무리가 온 건지 쓰러지셨다니까요. 정신없이 저는 택시를 타고 가까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실에 누워 계신 어머니가 잠들어 있는 걸 보고 떨리는 두 다리에 힘이 풀려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가 문득 간호사가 왜 연락이 오지 않았는지 물었더니 휴대폰에서 가장 위에 있던 번호로 연락이 갔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어머님의 낡은 휴대폰, 가장 맨 위에는 며느리라고 적힌 제 아내의 번호가 있었어요.
목록을 보니 어머님 그날 하루 동안 아내와 총 3번의 전화를 했던 것 같았죠. 하지만 아내는 제게 어떤 말도 전해주지 않았어요. 불길함, 의심, 그런 감정들이 제 혈관 속을 타고 도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설마 설마 하면서 아내에게 아무렇지 않게 늦는다고 전화를 걸며 떠봤는데 아내는 어머니가 병원에 갔다는 말을 끝까지 전하지 않더군요. 내가 너무 걱정을 할까봐 일부러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정말 그랬다면 정작 본인이 병원에 먼저 와 있어야 앞뒤가 맞습니다. 그래서 전 2번째로 어머니 휴대폰으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죠. 병원이세요? 어머님 그러게 제가 기다리지 말라고 했잖아요. 저는 아무런 말 없이 그 목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진짜 답답하네. 매번 이런 식으로 불쑥 오는 거 싫다고 했죠. 진짜 저를 걱정하면 그냥 아들이랑 연을 끊으시라니까요. 착한 척 가증 떨면서 뭐라도 떨어질까 기다리는 거 최악이라고요. 최악. 그게 무슨 말이야. 순간 아내의 목소리가 뚝 끊어진 것 같았습니다. 자기가 왜 이 전화로 전화를 걸어 나는. 그러니까 연을 끊어 가증을 떨어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고. 아내가 당황했는지 전화가 끊어졌고 그 뒤로는 전화를 받지도 않더군요. 당장 아내에게 달려가서 따져 물을까? 했지만 상황 파악이 전혀 되지 않아서 병원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개원하시고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약간의 빈혈과 영양실조 증상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저는 어머니에게 심각하게 상황에 대해서 물었죠. 계속 아니라고 별거 없다는 어머니에게 더 이상 알아내지 못했기에 저는 아파트 경비원을 다시 찾았어요. 처음에는 곤란한 표정으로 얼버무리던 그 사람은 뭔가 결심한 것처럼 한숨을 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이 큰 아파트 경비 생활하면서 아예 아파트 주민들을 다 어떻게 외웁니까? 솔직히 자주 택배를 맡기거나 문제가 있는 집이 아니면 잘 모르죠. 근데 아이 댁의 어머님은 자주 저희 경비실에 있었어요. 매번 밖에 앉아 계셨거든요. 어머니가요? 아, 계속 밖에 있었다고요? 혹시 어머니가 하신 말씀 같은 거 없나요? 며느님이 좋은 분이라고 아이 늘 그렇게 말씀하시곤 했지만 매일 쓰레기도 버리고 시장도 직접 보러 갔다 오고 하는 거 뻔히 보이는데 아니 무슨 좋은 며느리입니까? 더구나 눈치를 그렇게 보고 시계만 매번 들여다보고 하는 거 보면 각 나오지 며느리란 분은 매번 차 끌고 나가서 쇼핑만 하고 돌아다니지 친구들 데리고 와서 술판 버리고 아유 어머님이 그 술병까지 직접 다 들고 띵킹 나오는 거. 내가 몇 번은 거들었는지 며느리가 별다른 짓은 안 했어도 무시하는 것 같더만 순간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아서 제 뺨을 제 손으로 후려쳤어요. 갑작스런 제 행동에 놀란 경비원은 안쓰럽다는 듯이 제 어깨를 두드렸고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터졌습니다. 순간 제가 그냥 지나쳤던 것들이 머릿속에서 제자리를 찾아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아내는 늘 어머니의 독립적인 부분을 강조했고, 제가 어머니와 단둘이 만나는 걸 극도로 꺼려했고, 어머니가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현관 비밀번호를 바꿨으며, 어머니는 계속 저와 아내 사이에 있는 것을 불편해했습니다. 며느리가 생기면 죽은 동생 대하듯 아껴줄 거라는 어머니의 말이 떠오르는 동시에 아내의 가증스러운 모습에 분노가 치솟았어요. 저는 그 길로 바로 집으로 올라가 문을 거칠게 열었습니다. 거실에 있던 아내와 눈이 마주쳤을 때 아내는 올 것이 왔다 라는 표정으로 제 앞에 천천히 서더군요. 내가 이제까지 잘못 본 거였어. 그래 미안해. 그치만 나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 엄마가 쓰러지셨어. 널 기다리다가 대체 왜 그랬어? 내가 오는 거 싫다고 했잖아. 싫다고 싫은 걸 어쩌라고? 뭐 나한테는 남이잖아. 그리고 자꾸 그렇게 의지하고 하면
나중에는 내가 모시고 살아야 할 텐데 절대로 싫어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 어떤 며느리가 좋아할지. 우리 엄마가 한 번이라도 같이 살자고 한 적 있어 풍기는 게 그렇다는 거잖아. 언덕길 오르다가 다치기라도 해봐. 내가 병수발 다해야 할 거고, 그때 가서 달라질지 어떻게 알아? 상황이 바뀌면 갑자기 변할 수도 있잖아. 그때 가서 그럼 난 어떻게? 저는 눈을 감고 화를 최대한 눌렀습니다. 처음 아내의 말을 어떤 식으로든 이해해 보자고 마음을 다잡고 또 다잡았어요. 어머니가 저에게는 가족이지만 아내에게는 그렇지 않으니까 어쩌면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수도 있고 제 행동에 문제가 없었다고 확신할 수도 없었으니까 말입니다. 왜 그럼 어머니를 기다리게 한 건데 놓고 가라고 했어. 자꾸 그렇게 오시면 습관되니까. 그런데 괜히 고집 피우고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신 거야. 그게 내 잘못만 있어. 그렇게까지 걱정되면 마음 편하게 아이 안 오면 될 텐데. 몇 번이나 좋게 말해도 고집 부리시고 습관 무슨 버릇을 고쳐. 그래 버릇이지.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하면 그만하면 될걸. 그렇다고 시어머니를 밖에서 기다리게 더구나. 병원에 간 걸 뻔히 알면서 나한테 말도 안 하고. 그건 잘못했다고. 내가 생각이 짧았다고 됐니? 그럼 친구들 왔을 때나 나 출근하면 어머니 왜 나가겠어? 조연한 표정의 아내가 급격하게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더군요. 다 알고 하는 말이니까. 얼른 똑바로 내 입으로 말하라고 그걸 말했다고 진짜 당황스럽네. 절대 말 안 하실 것처럼 하더니 아내의 배신감에 가득 찬 표정을 보니 구역질이 나오는 걸 간신히 참았습니다. 아내는 이미 제가 어머니께 모든 이야기를 들었다는 가정을 하고 자신을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와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숨이 막혔기에 나갈 때마다 돈을 쥐어줬을 뿐 직접적으로 쫓아낸 적은 없었다고 했지요. 그리고 친구들이 왔을 때는 말을 빙 둘러서 하긴 했지만 결론적으로 시어머니의 초라한 모습을 보여 주기 싫었다는 게 그 이유였어요. 좋은 집에 시집가서 잘 사는 줄 아는 친구들이 시어머니를 보면 실망할 거라는 헛소리를 늘어놓았고 어머니도 그 말에 동의하고 밖으로 나간 거였답니다. 하늘이 노랗게 되는 느낌이 뭔지 정확히 알았어요. 촌스럽다, 후지다. 어머니는 그간 아내에게서 이런 말을 들으면서도 꾹꾹 참고 있었던 거였죠. 혹여나 저와 사이가 나빠질까봐 혼자 끙끙 앓으면서 말이에요. 솔직히 수술을 했어도 자국 난 건 어쩔 수도 없고, 그럼 그 화상 자국이 왜 생긴 건지도 말해야 하고, 그럼 친구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겠어? 이건 오직 자기를 위해서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당신이란 여자, 내가 오히려 현명한 거지 나라고 이러고 싶었겠어. 다 당신을 위해서 그런 거야. 나중에는 고마워할 거라고 지금 말 다 했어. 현명 고마워한다고 정말 미쳤구나. 가족이라고 다 같은 줄 알아. 솔직히 시어머니 같은 사람은 아이를 낳으면 안 되는 거 아냐? 자식한테 물려줄 건 빚뿐인데. 야, 그럼 어머니가 벌려놓은 걸 왜 우리가 수습해야 하는데 대체 그게 무슨 헛소리야? 빚이라니 너 미쳤어. 내가 뭐 매번 돈 없다. 빚밖에 없다고 나한테 계속 눈치 주고 그게 우리 돈으로 갚아달라는 거잖아. 그게 얼마나 짜증나는지 당신이 알아. 그런 가족은 애초에 잘라내야 하는 게 맞아. 뭐,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허허 하는 소리를 내면서 말문이 막혔죠. 그런 부모가 있어 자식을 노후 자금쯤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난 그런 사람들. 경멸의 자식들은 그런 부모랑 인연을 끊어야 제대로 살 수 있는 거고, 그러니 당신이 고마워해야지. 그때서야 아내가 왜 저희 어머니에게 막 대했는지 다 알게 되었습니다. 친척들에게 늘 하던 죽는 소리를 아내 앞에서도 무의식 중에 썼던 거였어요. 헌데 그걸 들은 아내는 시어머니의 빚을 대신 갚아주기 싫어서 계속 저와 어머니 사이를 떨어뜨려 놓으려고 했던 거였죠. 오해에서 비롯된 거긴 하지만 제게 어머니가 어떤 의미인지
흉터가 어떤 이유에서 생긴 건지 알고 있는 아내의 행동은 이미 제 상식을 벗어나 있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가족이 아니다라는 말로밖에 들리지 않았거든요. 저는 그 길로 이혼 절차를 밟았습니다. 어머니는 모든 게 자신 탓이며 이혼 결정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라고 저를 말리시더군요. 내가 주책이었지. 왜 그런 말을 해서 오해잖니. 그러니까 엄마, 내가 결혼하면 며느리한테 내 동생처럼 잘 대해줄 거라고 입버릇처럼 말했었지. 근데 그 여자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아. 이혼 과정에서 어머니, 이름, 앞으로 거액의 빚이 아니라 상가 건물과 집이 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된 아내는 뒤늦게 어머니를 찾아가서 용서를 빌었지만 저의 결정을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내의 밑바닥을 보고 온 기분만 들어 정리가 더 편했어요. 물론 왜 이제까지 몰랐을까? 하는 후회는 되더군요. 아내는 본인이 버는 돈은 하나도 없는데도 씀씀이가 늘 컸고 명품이나 보석의 소유욕과 관심이 많았고 사치가 심한 편이었는데도 저는 그것 역시도 일종의 보상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에게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었기에 누군가에게라도 제가 이뤄낸 것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참 바보 같은 놈이었죠. 하지만 이 일로 많은 걸 느꼈습니다. 오로지 돈을 벌고 돈을 모으는 것에만 급급했던 제 자신과 정말 소중한 사람들과 주변을 돌아보지 못한 안일함, 그리고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고 결혼한 제 성급함이 이 일의 원인이었으니까요. 가파른 언덕길의 헌집에 어머니가 그토록 집착하는 이유를 저는 한 번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단순히 추억이 있었다고 하기엔 그곳에서 저희 둘은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고 매일을 전쟁처럼 치러내야 했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마침내 알게 되었습니다. 저와 어머니가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 했다는 사실을 말이죠. 돈도 추억도 아니고 오로지 함께 있던 그 시간을 공유했다는 거요. 그것을 깨닫자 저는 일단 제가 하는 사업을 친구에게 일임했습니다. 일정한 수익금 배분은 받지만 그 외에는 모든 걸 깔끔하게 포기했어요. 그리고 저는 어머니와 함께 세계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단순한 관광이 아닌 느려 터진 여행이요. 먹고 푹 쉬고 천천히 산책하는 여행. 솔직히 너무 지루해서 하품이 나올 것 같지만 어머니는 너무나 행복해 하셨습니다. 비록 최근 몇 년간은 돌아다니지 못하고 있지만 장소는 중요하지 않기에 매일매일을 재미있게 보내고 있어요. 현재는 집도 이사해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죠. 빚이 잘 드는 작은 전원주택인데 관리가 힘들어서 그런지 굉장히 만족하고 살고 있어요. 언덕 위의 집에 그토록 집착하시던 어머닌 처음부터 아무 미련이 없었던 것처럼 그 집을 떠나셨습니다. 그 이유를 묻는 제게 어머닌 진짜 나의 집은 장소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라고 말해 주셨어요. 일전에 제가 생각했던 함께 있는 시간과는 결이 다르긴 했기에 뜨끔하긴 했지만 어머니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한 번은 제 친구가 묻더군요. 어머니를 그렇게 대한 아내가 밉지 않은지 말입니다. 미웠죠. 물론 정말 증오했고 혐오했어요. 복수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좁은 마음으로 한 사람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는데 그런 미운 감정을 가슴에 품고 다니기에는 아무 가치가 없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웃으면서 어머니 그렇게 싫다고 하더니 너도 꼭 닮았다. 너희 어머니랑 하고 말했습니다. 어머니와 똑같다는 말은 제 인생의 최고의 칭찬이었네요. 저와는 정반대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 인생이 그렇게 잘못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 같아서 고마웠습니다. 앞으로도 제 마음속에는 사랑하는 가족이 너무니 떠나버린 소중한 동생 나의 아버지, 그리고 친구들처럼 좋은 사람만 넣으려고요. 싫어하는 사람의 자린 제겐 없습니다.
여러분도 미움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마시고 소중한 것만 기억하세요. 모두 행복하시길.